이런 진짜 급박하고 공포이고 위기인 상황에서 진짜 저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 다 보이고 드러나게 되는구나. 저는 너무 폭력적이라고 느껴졌고 무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해서 뭐하나, 나라가 이 모양인데. 맞아. 지금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 거대한 사안이 있는데 손에 일이 하나도 안 잡히고,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저희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작게라도 목소리를 내기로 한 거고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다고 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더하면 어떨까? 이거는 어떤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나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게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사 비주얼 메이커 현우입니다. 오늘은 인터뷰가 끝나고 나누는 애프터 토크 시간입니다. 사실 이번 달 애프터 토크는 10만 달성 기념 토크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도 지금 쌓여있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근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당장 기쁜 이야기를 기쁘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이 시국에 모두가 느끼고 있을 이런 불안감, 또 무력감, 혼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안부를 묻는 시간을 좀 먼저 갖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10만 달성 기념 토크는 이번 달 마지막 주쯤에 다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실버 버튼도 도착해 있는데 네. 아직 못 뜯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이제 같이 축하하면서 함께 언박싱 하고 싶고, 혹시 그날 저희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둔 구글 폼 링크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저희 채널은 정치 채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긴 하지만 그게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우리의 정치색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한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이 공포감,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느껴지는 분노와 불안, 무력감 이런 것들과 또 이런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 관점과 시선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당, 야당,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서 싸우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좋게도 나쁘게도 바꿀 수 있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나의 일상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이런 정치 상황이라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다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사는 나답게 주체적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회피하지 말고 꼭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정치 이야기를 하면 팔로우나 구독자가 떨어진다고들 하고 괜히 또 올렸다가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좀 생길 수도 있고 활동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들이 정치, 사회, 경제 채널이 아닌 이상 직접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콘텐츠로는 다루지 않고 있더라고요. 좀 저희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또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준비한 콘텐츠만 올리고 아무 언급도 없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용기를 내봤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일단 되게 굉장히 정신없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주 화요일 밤이었죠. 하필 저희가 이제 저희 콘텐츠 업로드하는 날짜였는데 맞아요. 밤 10시에 갑자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찍고 있는 사실 오늘은 12월 8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시시각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과정들은 모두들 계속 뜨는 뉴스 속보들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따로 브리핑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공포감과 분노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이토록 분노하고 있고 또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혜민 씨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가장 공포감을 느끼셨나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그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3일
밤에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올리고 좀 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요. 그때 둘 다 이제 처음에는 믿질 않았잖아요. 이게 무슨 영화에서나 교과서에서나 보던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정말 사실이었고 뉴스들이 다 그 이야기들로 뒤덮여 있었고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란 게 정확히 뭐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발동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때 찾아보면서 좀 무서웠던 게 뭐냐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소셜미디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검열을 할 수가 있고 그때 그 시각에 그래서 뭐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이런 게 막혔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해외 출국도 금지될 수가 있고 생필품도 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한때 쿠팡에서 갑자기 생필품 판매량이 막 급증했다 막 이런 얘기도 들렸었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전쟁 상황인가 하면서 되게 겁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실제 발령된 포고령에서는 정치 활동이나 집회, 시위도 전면 금지되고 모든 언론과 출판도 통제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갑자기 들으니까 뭔가 등에 식은땀이 이렇게 쭉 흐르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느꼈던 자유들, 나의 당연한 권리가 갑자기 제한당할 것 같은 그 공포감. 코로나 때가 갑자기 저는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예상치 못한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게 제한됐었잖아요. 뭐 모임도 제한이 되고 어딘가 이동하는 것도 제한이 되고 뭐 학교 가는 것도 제한이 되고 회사도 출근을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는 질병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뭔가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되게 너무 저는 좀 무서워졌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저도 군대를 병장까지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또 비상계엄이 되게 생소한 되게 느낌이었는데 심지어 이제 작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라는 부분이 저는 TV를 보면서도 되게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게 실제로 나라의 전쟁 같은 국가 비상사태일 때 발령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쳐들어온다거나 외부의 침략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국가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재난, 국민들의 대다수의 생명의 위기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재난 등이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쵸. 본인의 그 안위가 불안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맞아요. 실제로 뭐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전쟁이 난 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더 충격이었고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군사들을 동원을 하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상식 밖의 행동이었고 맞아. 그리고 앞으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게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면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공포스러웠다. 맞아요. 사실 이게 2시간 만에 해제가 됐긴 했지만 만약에 정말 이게 계엄이 유지가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였는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좀 느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이 계엄이 유지가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였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제 생각에는 그 포고령이나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처럼 해외로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여행의 어떤 그런 자유도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나 커뮤니티 이런 모임 같은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일단은 뭐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것도 뭐 다 검열을 받게 된다거나 못 올리게 된다거나 만약에 올렸다가 뭐 잡혀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평소에도 이제 군대의 어떤 통제를 받게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거리에 군인들이 이렇게 있다거나 삼엄한 분위기가 생겼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당연스럽게 언제든 나가서 좋아하는 카페 가서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논다거나 이런 자유도 약간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유튜브 게임 채널에서 본 내용인데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게임을 검열하는 기관이 계엄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게임까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된다. 그럼 뭐 어떻게 게임 내용이 바뀌는 건가? 내용이 바뀌기보다는 검열이나 반국가적인
내용이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게임인 경우에는 뭐 아예 수입이 불가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경찰 역할을 대신해서 치안을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공공시설물들에 이제 군이 배치가 다 되었을 거고, 그리고 통행 시간이 생겼을 수도 있고 지역 간의 이동도 제한될 수 있다. 민간 사법권이 군사재판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옛날 시대의 상황인 것 같아요. 막 통금 시간 정해져 있고 맞아요. 그런 상황으로 회귀될 수도 있었다. 네. 5.18 영화 중에 택시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때 또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로 가는 그 택시나 이런 것들이 차량 통제가 되게 심한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미국 주식 거래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장 투자가 좀 제한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코인 거래라든지 해외 송금 같은 부분, 외부로 이제 원화가 빠져나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통제가 됐을 수 있겠다. 그럼 우리는 유튜브를 하니까 구글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것도 뭐 제한이 있었을까요? 그쵸. 그 전에 이제 유튜브를 막을 수도 있겠죠. 아, 유튜브를 아예 못하게. 유튜브는 그래도 해외 서버가 있고 해서 제한이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막으려면은 다 막을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냥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만약에 이 계엄이 정말 제대로 발령이 돼버렸으면 다 통제를 받게 되고 자유들이 다 억압받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980년에 그 5.18 때는 정말 총과 칼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어떤 짓을 벌였었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이미 경험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직접 가가지고 막 끌려가고 했던 걸 경험했던 분들은 비상계엄이란 단어만 들어도 되게 치가 떨리고 얼마나 트라우마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2024년에 다시 벌어질 뻔했다라는 거고, 물론 그때와 좀 다른 점은 지금은 모두가 개인 한 명 한 명이 스마트폰을 가진 방송국이나 다름이 없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모든 상황들이 생중계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계엄이 해제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됐는데, 네, 근데 빠르게 해제가 되긴 했는데 영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잠깐 계엄령 선포를 했던 파장이 이미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일의 관점에서만 일단 봐도 콘텐츠 편성을 급하게 이렇게 바꾸게 되었는데 방송국들도 지금 다 결방하고 새로 편성을 하느라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에서 지금 계획하던 것들을 다 미루거나 무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행사 업계들도 지금 비상인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에서 콘서트를 해도 되냐 이러면서 취소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이것 때문에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얼마나 손해가 크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개개인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했을 때는 갑자기 이런 사태로 인해서 한국이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확 줄었다고 하고, 일단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뭔가를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저조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명동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자영업자들이 지금 갑자기 매출이 확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그 사이에 변화가 크게 느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기화 된다고 하면은 코로나 때처럼 진짜 많은 그런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인 어떤 평가에 있어서도 되게 신용이 안 좋게 평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많은 벌써 이런 영향들을 지금 미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똑같이 이제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월급의 가치와 자산의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뭐 제2의 IMF가 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한국이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 지금. 약간 그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 잠깐의 계엄 선포 때문에 벌써부터 이런 파장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이게 대통령 개인이 뭔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듯이 급발진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했어도 문제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진짜 공범들이 있었고 계획하에 이 비상계엄을 진행을 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당연히 이건 너무 명백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대통령이 계속 저 자리에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엄령이 터지고 나서 그 사표를 낸 류혁 법무부 검찰관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리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을 할 수 없는 참모진이 있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다음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4일 새벽에도 비상계엄 해지 결의안을 여야 190명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탄핵도 당연히 몇 명은 반대를 하더라도 그래도 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당 의원들이 투표를 안 하고 도망을 갈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마 아무리 정치인들이 한입 갖고 두 말을 한다지만 그렇게 바로 말을 바꿀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도망을 가는 걸 보고 2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거철이 되면 그렇게 뭐 투표를 해달라, 한 표라도 달라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사람들이면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는 직접 반대표라도 던져서 정정당당하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도망치는 걸 보고 일말의 어떤 기대감조차도 산산조각이 나버렸던 것 같고 진짜 좀 너무 비겁해 보였어요. 맞아요. 진짜 정말 실망스러웠다. 제가 평소에 투자 방송을 가끔 보곤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과 지식에 관련된 얘기를 해요. 장이 상승장이고 좋을 때는 이 믿음과 지식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의 믿음과 지식이 드러날 때는 폭락장과 공포가 있을 때 자기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거나 패닉셀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는 이 국민의힘이 당원들이 도망치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소신을 밝히고 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이었지만 끝까지 나와가지고 투표를 해준 그런 김예지 의원들을 다 같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진짜 급박하고 공포이고 위기인 상황에서 진짜 저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 다 보이고 드러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자기 소신대로 진실을 얘기해준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믿고 있는 게 국민들을 믿고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투표를 거부하고 도망치는 그런 행동은 국민을 믿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누구를 믿고 있을까? 다른 믿는 구석이 있다. 그쵸. 눈앞에도 보이게 다들 이제 국민들이 국회 앞에까지 와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핵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여론이 이제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을 쳤다. 이거는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진짜 저도 너무 그게 최악이었던 것 같고 반대표라도 사실 던졌으면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었을 텐데 그 105명의 자기의 표를 포기한 국회의원들은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라도 절대 우리도 표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좀 회피형 인간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폭력적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그 시각에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밖에서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추운 날씨에 온몸이 꽁꽁 얼어가면서 제발 좀 와서 투표를 해라 이러면서 이름 하나하나 부르고 했잖아요. 근데 맨날 말은 뭐 국민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 국민의 뜻은 이렇게 깡그리 무시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서도 그 권리를 당론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 행위가 저는 너무 폭력적이라고 느껴졌고 거기에 에서 오는 2차적인 무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이렇게 모기 새도록 외치는 것밖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까지나 하고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등 따스운 곳에 숨어가지고 자기 아니만을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분노스럽고 그래서 정말 그때는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지금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데 참 답답하고 이게 계속 며칠 동안 이렇게 뉴스만 보다 보니까 뭔가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고 맞아요. 기분도 많이 다운이 되고 내가 이걸 해서 뭐 하나 나라가 이 모양인데 맞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무력감도 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게 뭔가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 거대한 사안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손에 일이 하나도 안 잡히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계속 그게 지금 며칠간 지속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는 느낌도 들고 일상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사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저희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작게라도 목소리를 내기로 한 거고요. 아마 저희처럼 너무 답답하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요 며칠 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대처를 해나가야 할까? 사실 막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TV에서 보기에는 국가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큰 존재처럼 느껴지고 거대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바꿀 수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국가의 실체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사실 촛불 집회 현장인 것 같아요. 한 자리에 뭔가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모여있는 현장을 직접 가보면 국가의 실체는 국민이고 그 국민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였다는 걸 느끼게 되면은 뭔가 허탈감이나 이런 무기력감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8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탄핵 집회 때 저희도 여러 차례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내향인이라서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막 외치고 이런 액션이 큰 거 이런 것도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잘 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내향인 뭐 협회 뭐 깃발 같은 것도 있고 혼자 온 사람들의 모임 막 이런 깃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 모두가 집회에 참여하러 왔다고 하면 환영하는 분위기고 뭔가 무서운 느낌보다는 축제 같은 분위기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아직 참여를 못했거든요. 특히 토요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잖아요. 그때 정말 그곳에 있고 싶었는데 하필 저희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제 예정되어 있던 일들이 있어서 라이브로만 계속 보면서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답답하고 막 죄책감이 느껴지고 저기서 추운 데서 고생하는 내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얼마나 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내 자신을 좀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좀 그러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인스타에 살짝 썼더니 친구가 자책 금지라고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힘을 더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곳에 몸은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일 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 상황이 되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진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이것마저 우리가 우리한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다고 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더하면 어떨까?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더라고요. 집회를 간다고 하니까 택시 기사님이 택시비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의도 커피숍에 다 미리 선결제를 해놔서 집회 참여자분들은 다 무료로 커피를 마시게 해준 분도 있다고 하고 뭔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탤 수 있는 일들은 생각해보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목소리를 내는 거를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꼭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사실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 아니면 어떤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나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게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보느라 아니면 뭐 팔로워가 떨어질 게 걱정돼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 생각들을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떳떳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때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좀 그게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표현을 한다고 해서 꼭 뭐 자극적인 단어나 표현을 쓰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생각들을 잘 전달할 수 있거든요. 지금 또 보면은 꽤 많은 창작자분들 또 작가님들 정말 자신의 생각들을 정말 공감 가게끔 멋진 글이나 그림으로 좀 올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그냥 자극적인 뉴스에 계속 휩쓸리면서 그냥 욕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치기보다는 이런 상황들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해 보면서 나는 여기서 뭘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태도를
태도로 이 상황을 지나갈 것이며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글로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좀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또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직 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누군가 써놓은 이야기들 중에 공감되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것에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뭔가 지금 다들 이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계속 함께 힘을 보태는 것도 계속 해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치지 않는 거잖아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것들로만 이제 내 일상을 가득 채우다 보면은 뭔가 정신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일상이 빠르게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또 너무 이 상황에만 몰입을 하다 보면은 다른 거는 다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 버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하루 이틀 정도 운동도 안 갈 수 있고 일도 좀 미뤄놓을 수 있고 시위 현장에 좀 다녀올 수 있지만 우리의 삶도 동시에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드, 내 알고리즘을 장악한 이 험한 것들로부터 잠시라도 멀어져서 좀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보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일기도 쓰고 책도 읽고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이런 일상적인 것들도 우리가 빼앗기지 말자. 우리가 이런 일상의 자유를 지키자고 지금 이 모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지키고 지탱하는 일도 미루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탔고 그 관련해서 오늘 아침 이제 스웨덴에서 강연을 하신 걸 봤어요. 그 강연을 들으면서 좀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 강연 전문은 이 노벨문학상 사이트에 가시면 한글로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녹화된 것들도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말들은 이런 거였어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들이 산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라든지 사랑이란 우리의 뛰는 가슴과 가슴들을 연결해주는 빛나는 금실이다라는 거.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들을 강연문 내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이 현재가 언젠가 또 과거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과거가 되어서 언젠가 또 누군가를 돕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럼 나는 나의 방식으로 어디에서든 함께 하고 있다면 그 마음들은 결국 연결이 될 거고 결국 우리가 지켜내고자 하는 것들을 지켜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절망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지 좀 떠올려주게 했던 그런 한강 작가님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지금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라서 좀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 이야기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조금 여전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불안한 시기를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함께 헤쳐나갔으면 해서 용기를 좀 내봤습니다. 저희가 또 막 촘촘하게 준비하지는 못해서 지금의 생각들을 좀 얘기를 해본 거라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혹시나 있을 것 같은데 부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번 주도 모두 건강히 잘 헤쳐나가길 바라며 다음 주에는 인터뷰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